여러분들한테 그 손정희 씨 얘기를 아까 얼핏 했었는데 여기를 좀 보게 되면은 손정희 씨는 이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요즘은 I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ICT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커뮤니케이션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보 기술인데 그게 소통을 위한 정보 기술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그래서 ICT라는 표현을 쓰는데, ICT 업계 사카모토 료마로 불리는 게 바로 이 손정희인데, 료마가 누구냐면은 메이지 유신의 초석을 놓은 일본 근대 영웅이자 손회장의 롤모델입니다. 자, 이 사람이 16살 때 내 나이 16살 때 한 남자를 만났다. 내 인생의 좌표가 된 인물 사카모토 료마다. 어느 날 과외 선생님이 생소한 작품 한 편을 권해줬다. 시바로 돌아가 쓴 역사서를 료마가 간다 했다. 정신이 번쩍 났다. 소설의 주인공 사카모토 료마는 최하급 무사로 태어났으나 강력한 의지와 비전으로 일본 근대화를 이끈 개혁가이자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 삶에 비춰보니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차별이니 인종이니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자체가 얼마나 시시한지 깨달았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대충 흘려보내도 되는 건가? 자, 손정희 씨가 생년이 56년생입니다. 저 사람이 56년생이게 되면은 일본이 60년대 저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생활을 했겠죠. 그럴 때 있어가지고 60년대가 일본이 한참 고도성장기였어요. 근데 그때 일본 내 손정희 씨가 제일 교포란 사실은 아시죠? 저 사람이 제일 교포인데요. 그 60년대 일본이 한참 나가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80달러 국가고 그럴 때 일본 내에 있는 한국인들, 소위 말하는 제일 교포들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땠을까요? 제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대우 그걸 받고 그랬을까요? 저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은 차별이니 인종이니,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근데 그거를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한 번 더 발심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랬던 건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차별이란 게 존재하나요?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 안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이 어렵다 그러지만은 진짜 저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에 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웠던 사람에 비해서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중점을 두기보다도 정말 우리 각자가 여기 나오듯이 한 번뿐인 인생,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좀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 그거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요, 중앙일보에 보안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ADT 캡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인가요? 아시죠? 거기 한국 지사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못 사는 건 당연하다. 미국 사람들의 제1순위, 제2순위가 뭔지 아냐? 제1순위는 가족이고 제2순위는 취미다. 그리고 노동, 일은 제6순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거기는 학생들, 애들 방과 후 그거에 맞춰가지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게 4시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대개 7시예요. 7시에 해가지고 한 4시에 퇴근합니다. 땡치면 나가기 바쁜 사람들이다. 회사의 일이, 직장이란 것이 6순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기가 보기에 한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엘리트 계층이 업무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직장인을 제일 우선시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충성한다. 그래서 한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들의 어떠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 같은 걸 설계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그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게 될 조직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일치시켜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나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조직과 개인을 별개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우리 공동체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가족이 있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직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뭐가 있냐면 국가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국가란 공동체는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바로 그 위기는 여러분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위기가 왔을 때도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어요. 또 내지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경제 한창 어려울 때 신입사원 연봉 깎았죠. 특히 공기업 같은 데서요. 그 신입사원들은 저항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쪽 연봉 깎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란 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 개인과 국가란 부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과 국가란 개념들을 잘 연계를 안 시켜줘요. 거기서 오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일종의 불이익이랄까 또 내지는 그걸 알고 있게 되면은 갖고 올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의 위기는 곧 여러분들의 위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요. 한국을 둘러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움직임들을 좀 말씀해 드려 볼게요. 이거 올 9월 9일에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핵 잠수함, 핵 추진 그런 잠수함을 돌고루키를 동호에 배치했고요. 중국이 바랴크란 항모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이게 진수시켰다는 얘기도 그건 들어보셨죠? 한반도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는 유리 돌고루키라고 핵 잠수함을 여기다 배치했고 중국은 항공모함 바랴크란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은 중국 항모에 맞서가지고 헬기 항공모함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항공 전단을 만드니까 일본은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저런 걸 못 만들게 돼 있댔어요. 미국이 동의를 안 해줬어요. 언제 재무장해가지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전엔 일본도 힘이 할 수는 있었지만 못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허용한 거예요. 항공모함 만들어라. 대신에 전투기는 아니고 헬기. 자, 여튼 이렇게 됐어요. 또 미국은 또 남중국해 우주선 같은 스텔스함이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다 9월 달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Tu-95 두 대가 14시간 동안 일본 열도를 훑었대요. 자, 이게 그럼 또 무슨 얘기일까? 자, 보게 되면 러시아군의 장거리 폭격기 Tu-95는 8일 오전 6시쯤 스시마섬 동쪽에서 일본 영공에 접근해서 우리 스시마섬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규슈 서부와 오키나와 남부를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태평양 상공을 따라 북상했다. 특히 노다 총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는 시간에 맞춰 후쿠시마현 상공을 비행했다. 후쿠시마가 여기인데 노다 총리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쭉 돌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가 일본의 움직임을 다 손바닥 안에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일종의 시위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군 폭격기가 일본 열도 주변 상공을 완전히 일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육군은 빼놓고 공군이랑 해군 저렇게 저게 오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 당연히 뜨겠죠. 그리고 우리도 저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하늘과 또 이 바다,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요. 거기에서는 항상 냉전 같은 열전 같은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총알의 교환은 없지만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대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자위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중국 잠수함이 일본 그 영해 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그걸 그냥 놔준대요. 그거를 알고 있는 티를 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적군에 대한 움직임들을 감시하는 상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걸 냅둔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일종의 그 기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잠수함 이렇게 터트리게 하는 하는 기뢰, 그거는 못 쓰고 소음 기뢰를 쓴대요. 소리가 막 그게 증폭되는 거. 그럼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의 잠수함에 타 있는 무전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계속 음파 탐지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소리가 팍 나가게 되면서 고막이 터져버린대요. 그거는 뭐냐면은 너희들 움직임 다 알고 있으니까는 함부로 경고방동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이런 우리들이 굉장히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는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해엔 중국 항모, 동해엔 일본 항모 뜨는 나라 오면 한 나라의 생존 전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머리에 놓고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국가방위는 1차적으로 당장 적대 행위 가능성인 그 북의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시야에 놓고 우리 안보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 정세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왜 국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장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곳의 안전이 다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이 돼줘야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조직이 안정이 되고 가족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을 별 지장 없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이 여러분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해나가야지 모르고 있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침략을 한 900번 받았다 그러죠.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때리는 게 쉬울까요? 맞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때리는 거랑 맞는 거랑. 때리는 거요? 때리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때리려고 그럴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딜 때려야지 제일 아플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을 때는 준비가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미리 알면은, 그러니까는 미리 그쪽이 날 때릴 거라는 거 알면은 대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때리는 건 되게
저쪽에서 언제 때린다고 계획하고 때리나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한 대 맞는 거지. 우리나라가 900번 침략을 당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국가로서 굉장히 바보 같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맨날 맞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명 정도만 들어볼게요. 박태준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포항제철 만든 사람. 박태준이라고 이름 기억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박태준? 이 양반이 포항제철 만든 사람이에요. 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 이름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이라는 사람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이크니 뭐니 자동차니 조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짧은 인생 영원 조국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일제 때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 2학년 때까지 마치고 해방이 되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백수 생활을 하다가 군에 들어가가지고 군 육사 8기인가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박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41살 때 포항제철 사장이 됩니다. 근데 포항제철 그때 그 당시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지금의 그때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그냥 지도 한 장 펼쳐놓고 여기다 짓겠다는 거였어요. 황량한 벌판에다가.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평소 구호가 뭐였냐면요. 말씀드렸지만 짧은 인생 영원 조국이에요. 내 한 몸 다 바쳐가지고 이 나라의 철강 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거 그게 본인의 영원이다. 그 자세로 그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병철이란 분은 아시죠? 네. 그분이 내세운 제1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업보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라 얘기했죠? 자, 또 여러분들 현대를 세운 정주영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그분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우리랑 나라를 일치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세 사람이 다 국가란 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동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국가란 것이 없었을 때 사업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가를 겪어봤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자,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6.25 때,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이렇게 해방된 거는 뭐 그건 둘째 치고, 그때도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소위 말하는 관부 연락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시모노세키랑 부산, 그게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때 조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1등석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이라고 차별을 받았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없다 보니까 차별을 받은 그 서러움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전쟁, 6.25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흔들리니까 기업이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겪었어요. 그건 정주영 씨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안정돼야지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국가의 안정이었어요. 국가가 제대로 돼야지 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란 부분들, 그러한 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갈 때 소위 말하는 그것이 애국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갖고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이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갖고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거에서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현재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미래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국가의 흐름, 국가의 어떤 흐름, 장래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일치가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이라든가 또 저 박태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네들이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국가란 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국가란 것이 장식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가지고 국가란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국가란 부분들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공부는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요즘은 나오는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 주는 게 공부다. 공부의 목적이다. 사업의 목적도요.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가면 어떨까 좀 여겨집니다.